어제도 증시의 방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렸습니다. 한번 댓글을 보시면 꿀피치님께서 상승은 정광우, 하락은 강영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정광우님이라면 제가 예전에 볼만한 유튜브 채널로 소개드렸던 86번 가채널의 운영자이신데 전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3프로에서 대단한 활약 중이시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이분이 3프로에 출연한 건 알았어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꽤 많이 출연을 하시면서 시황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영상 몇 편을 정주행을 했고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조회수 10만짜리 영상을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강 이사님과는 반대 시각인 강세론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시각인 거죠. 역시 댓글에는 강 이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의 반대적인 시각의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세장 끝났다는 동영상 올라오니까 곧 진짜 하락장 큰 거 온다. 이분들은 그냥 하락장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거죠. 강세론자들은 개인들이 꾸준히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이사님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이분의 의견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현금화해 놨거나 혹은 인버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루밍TV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죠. 강이사님 리딩방 참여 인원이 꽤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인버스들 많이 잡고 있을 듯요. 어떤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강이사님은 증권사에 다니고 계신데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댓글에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못하지 않냐 그랬더니 실제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먼저 11월 12일 방송분은 지금부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근거가 첫 번째로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입니다. 최근에 질 높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자금인가? 이전에 이선엽 부장님도 언급한 적이 있던 바로 텍사스 교직원 공제회에서 시작된 MSCI 이머징 인덱스에서의 중국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낮춘다는 소식과 함께 유입된 자금이죠. 이 시그널이 중요한 이유가 텍사스 교직원 공제회 같은 유사 연금들이 중국 비중에 조정이 들어갈 경우에 중국을 떠난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건데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의 신호탄이 바로 텍사스 교직원 공제회라는 겁니다. 텍사스 교직원 공제회 포함해서 연금만 따졌을 때 20조 원 수준이고 MSCI 이머징을 추종하는 자금은 대단히 많기에 한국 증시엔 희망적이다. 표를 보시면 진한 녹색이 과거의 비중이고 옅은 녹색이 조정 후의 비중인데 한국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4년님이 확정되는 순간 폭락했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도 역시 MSCI 이머징 벤치마크의 변화라는 거죠. 중국을 떠난 그 자금이 이제 한국으로의 유입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 표를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평균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는 숏스퀴즈 장세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 표는 공매도 잔고를 보여주는 표인데 실제로 꺾여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이 7% 급등했을 때 바로 숏스퀴즈로 인한 폭등이었죠. 현금 비중이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표이고 또 그 다음에는 안전자산 선호의 일환으로 역시 US 달러의 포지션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심지어 숏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면 끝이 왔다는 뜻이고 얼마 전까지 가장 몰렸던 포지션은 오일이었는데 120불까지 찍고 내려왔죠. 결국에는 과도하게 몰린다는 건 끝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지금 파란색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고 PPI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이면은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PPI 마이너스일 때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다. 이번에는 봉쇄를 푸는 리오프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부양책이 될 것. 경기를 정책적으로 살릴 거라는 뜻이죠. 한국 무역 수지 적자의 타이밍은 상하이 봉쇄 타이밍과 일치하는데 리오프닝이 되면 한국 무역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중국은 특성상 리오프닝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 언론에서 봉쇄 완화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되는 근거입니다. CPI죠, CPI. 미국 수입 물가와 커플링되는 것이 바로 중국 생산자 물가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가 빠지는데 이것은 물가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는 중고차와 신차의 가격인데 신차 평균가와 중고차 가격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는 잡힌다는 겁니다. 이 표는 공급망 교란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노란 부분을 보시면 올해 연초에 공급망 교란이 피크였다는 것이고 이 공급망 교란이 실제로 물가를 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 이 공급망 교란이 지금은 완전히 꺾여서 물가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바로 주거비죠. 이것은 주거비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CPI의 32%가 주거비인데 주거비라는 게 잘 안 내려가죠. 문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줄에 집 이외의 숙소, 호텔 등을 보시면 이 물가가 9월에 비해 10월에 급격히 올랐을 뿐이고 나머지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자가대체 임대료는 0.2가 떨어졌죠. 그리고 맨 위에 쉘터, 즉 주거비가 0.1이 오른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맨 아래 오름폭을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추려낸 표를 보면 0.749에서 0.751로 오른 것을 반올림해서 0.7에서 0.8로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0.1이나 오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건데 사실은 0.002 오른 거죠. 네. 그게 오류가 생긴 겁니다. 결국 집 이외의 숙소, 호텔 등의 오름폭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오르는 근거에서의 고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지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표가 후행이고 기준이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는 의미가 없고 현재의 구인 상황을 라이브하게 알아보는 지표로서 구글 트렌드의 해고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시점적으로 오차가 적다. 영어로 레이오프죠. 수치를 보시면 해고 관련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즉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반증이고 즉 고용도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의 감속이 나타날 수 있다. 추가로 바이든이 직접 기고한 기사를 보면 마치 페드에 보란듯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회색으로 칠해진 곳의 내용은 월 평균 고용이 5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을 해도 되지만 15만이 깨지면 긴축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달 초에 나오는 신규 고용 건수가 15만 이하가 나오면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을 둔화시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실적 장세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 뒤에 올라갈 것이라는 뷰가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 이사님의 뷰에 대한 의견이겠죠. 내년도 EPS 하락치를 보면 미국의 경우 250이 넘었던 게 이제 230까지 떨어졌고 220까지 간다고 해도 이미 미래에 대한 조정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즉 8부 능선은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우라가미 구미호가 책을 쓸 때 역실적의 마지막에는 오히려 주가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안 좋아질 테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가 피크라는 겁니다. 2008년 이후부터 QE와 QT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금 금리는 6%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다. 고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상승 모멘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일 수밖에 없고 즉 한국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사실은 역실적 장세에서 바닥을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서야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터뷰 영상을 맨 뒤에 붙일 테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역실적 장세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 부분 때문에 더블 바닥을 확인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지배적이에요. 그 부분과 좀 다른 뷰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역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역실적은 그래서 포워드 EPS가 어느 네. 정도 조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포워드 EPS가 조정이 됐었고 네. 그러고는 옆으로 바닥을 기듯이 가다가 나중에는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가지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장 여기서 딱 이제 12개월 뒤가 아니라 보통 한 6개분기 뒤 이렇게 정도로 봐야 돼요. 처음엔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포워드 EPS 추정에 들어왔던 분기가 실현이 되면서 빠지고 한두 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내년도 캘린더 이어로 봤었을 때 내년도에 EPS 하락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250이 조금 넘었었던 네. 게 이제는 230까지 지금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0%라고 보면 225 조금 더 간다 그러면 220 정도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조정 이익에 대해서 미래 조정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8분 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거는 끝났고 여기에서는 딱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봐가지고서 역시적의 종료를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우라가미 구니와가 책을 쓸 때에는 원래 역시적의 마지막에서는 그 역시적의 클라이막스가 갈수록 주가는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 예,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근데 그게 피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적이 좋아지고 나야지 그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랑은 전혀 다르고요. 네. 이번에도 그 또 다른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08년 이후부터 보면은 제로 금리에다가 QE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써요. 네. QT도 쓰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구니오나 코스톨라니가 책을 쓸 때에는 없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추가로 해서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처음 올린 거는 올해 3월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금융이었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파월 의장이 재선임에 성공하고 의회에 가서 이제 일시적이란 단어를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고점이 작년 11월 22일이에요. 네. 그러면 역금융은 그때부터 들어갔던 것일 거거든요. 근데 3월부터라고 해버리면 이미 시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QT 진행하고 막 뭐 피봇을 언제 하고 금리 내려야지 금융 장세가 오는 거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정책의 그런 수단들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거고 실제 거기에서 참고가 좀 되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이번 주에 그 월요일에 나온 것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연방기금 금리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록시 연방기금 금리라고 해서 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QT, QE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다 네. 포함을 해가지고서 네. 봤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이것이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흘러갔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로 금리 가고 QE 했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수준이 그때 이번에 0.75 올리기 전에 그때 기준으로 이미 5% 초반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었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왜냐하면 QT도 썼고 네, 포워드 네. 가이던스도 활용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0.75를 더 올렸으면 지금은 사실 QT도 더 했죠. 네. 6%대라고 봐야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정책이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 증시의 순환론을 말할 때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저희 셋 다 강세론자인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중립적인 척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래도 좀 뭐 나쁜 거 보이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떤가요? 나쁘면은 결국은 뭐 예상 못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정치나 아니면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뭐 만약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난다라든지